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 성장의 3대 해법으로 선순환 재정과 다자 무역 그리고 개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의 G20 정상회의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주최국인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선진국 모임인 G7과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국가가 참여해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불리는 G20 정상회의.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아프리카에선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의 재정 정책을 소개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 곳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 무역 체제의 기능 회복도 언급했습니다.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선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도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 또한 내비쳤습니다. 올해 우리가 의장국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믹타 회동도 주도적으로 마련해 협력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 마지막 날에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랑스, 독일과의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내년에 국빈으로 초청하겠다고 했고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분단 극복의 비결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홍민기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대화한 적이 있지만 공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고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고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내년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 등 프랑스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clear commitment as well on the international side and when we speak about Ukraine, when we speak about critical issue for us. 이 대통령은 독일의 프리드리 메르스 총리와도 만나서는 통일 노하우를 전해달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메르스 총리는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면서 이와 함께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독일은 우리의 유럽 최대 교역국이기도 한데 메르스 총리는 한국과 이미 강력한 파트너십을 쌓아왔지만 협력이 증대되기를 바란다면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G20 정상회의 첫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선언이 전격적으로 채택됐습니다. 폐막식이 아닌 첫날 선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이번 회의를 반대해온 미국에 맞서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린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Other tasks we should undertake right at the beginning is to execute the task that we have come here for principally, which is by overwhelming consensus to adopt our declaration. 회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 폐막에 앞서 해왔던 관례를 깬 이례적 조치입니다. 이번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의 맞선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남아공 외교부는 이후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루어진 G20 남아공 정상선언을 공개했습니다. 수단과 콩고 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리는 이슈가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from the summit sends an important signal to the world that multilateralism can and does deliver. 미국은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아공은 그러나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첫날부터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했고 폐막식에 차기 의장국 미국이 참석하지 않아 의장직 이양 행사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로 검찰 내 파장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코드 인사를 냉소적으로 보면서도 정작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은 없는데 검찰청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자포자기 상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1년의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보임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휘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검사장 인사인데 이전보다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의 평검사 모임, 좌천 인사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거스르면 불이익을, 따르면 보상을 주겠다는 메시지란 해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코드 인사를 냉소적으로 보고 있지만 공개적인 반발은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YTN에 검사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칫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문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의견을 내봐야 검사들의 버르장머리 없는 항명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따른 사임과 인력 유출로 제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3대 특검에 100명 넘는 검사가 파견된 데 이어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내줘야 합니다. 남은 검사들의 업무가 몰리면서 지난 6월 7만 건이던 미제 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노만석 전 대검차장은 퇴임하면서 지금 검찰 상황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간판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필요 악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검찰을 어떻게 대체할지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또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면서 여전히 난제가 쌓여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이름을 올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는 전원 의원직 유지, 벌금형이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에 합의 없는 강행에 저항했다는 명분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의회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했던 검찰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대표적입니다. 범여권이 넉넉한 과반 의석을 가져 체포동의 통과 자체는 확정적이라는 전망 속 민주당이 그간 계엄과 국민의힘 연결고리로 추 의원을 집중 부각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향후 전국 흐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은 내란 혐의 주요 인사의 연이은 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맹공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동조 행태에 맞닿아 있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명령하실 것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는 점 역시 부담으로 꼽힙니다. 관련 메시지 여부와 방식, 수위 등을 놓고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는데 일단 중진과 재선 의원까지 두루 만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견 청취에 돌입했습니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대한정당으로의 존재감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외칠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동산 이슈나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여권의 악재 속에서도 지지율이 온전히 옮겨오지 않는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비상계엄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 과거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변화, 쇄신의 약속이 국민 눈길을 다시 받기 위한 최소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광폭 행보를 둘러싸고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과 민주당 당권 도전설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권 내 역학구도와 맞물려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정이인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요즘 여느 여의도 정치인보다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부터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광화문 감사의 종원 조성 현장까지 이틀 간격으로 뉴스 전면에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시 역점 사업이 타깃입니다.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의문이 되고. 야권에선 내년 6월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라면서 오세훈 스토커냐는 비아냥을 곁들여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어느덧 30년, 차기 주자로 꼽히는 노련한 사선 의원은 사실 총리 발탁 순간부터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생각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던 김 총리는 하지만 최근엔 모호한 말로 다소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차하면 민주당의 험지 서울시장 구원투수로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닻을 올린 헌법 존중 TF와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 등 이재명 정권의 굵직한 역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대통령 신임도 두텁습니다. 우리 총리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김 총리가 국정 핵심에서 역할을 한 뒤 이른바 명심을 품고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덩달아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당원 주권주의를 슬로건으로 전당대회 1인 1표제 도입을 눈앞에 뒀고 패스트트랙과 항소포기 사태를 고리로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는 검찰 사법개혁을 연일 매섭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권 권력 구도를 사이에 둔 신경전은 아직은 물밑에서만 조심스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 지방선거에 나설 최고위원들 사퇴가 시작되고 이후 지도부 보궐선거 과정을 거치면 선명하게 구도가 형성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또 어떤 식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는지 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구상했고 무인기 북한 투입 등을 통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봤는데요. 외환 혐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 만찬을 진행합니다.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만찬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으로 어려움을 겪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는 건데 이듬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며 구상이 본격화됐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고자 무인기 작전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발탁됐고 김 전 사령관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관련 보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승인이 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처음 실행된 무인기 작전은 다음 달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가까워지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더 과감한 작전을 원했다는 게 특검 결론입니다. 실제 계엄 선포 2주 전인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자 김 전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승호 전 작전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건의를 지시했지만 합참의 강한 반발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오물풍선 격추를 지시했고 전방에 대공무기까지 배치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한 탓에 전방부대가 혹시 모를 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34일 동안 도주국을 벌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특검의 막바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구속심사를 2시간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도주하다 체포된 만큼 직접 출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이 씨를 34일 만에 충주에서 붙잡았습니다. 압수수색 도중에 왜 도주하셨나요?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 씨는 주가 조작 시기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이 씨가 차명 계좌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이 씨와 김건희 씨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시기 다른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안다면서 도이치는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이때 김건희 씨는 자신이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 대화 내용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이 씨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김 씨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만큼 특검은 서둘러 이 씨에 대한 보강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좌초한 원인을 제공한 1등 항해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운항 내내 자리를 비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선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1등 항해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중과실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등 항해사는 사고 당시 항해 중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드리게 죄송스럽습니다. 중과실 치상에 대한 혐의. 중과실 다 제 혐의 맞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선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한 결과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장은 내부 화면으로 운항 상황을 지켜봤다고 해명했지만 해경은 선장의 의무를 어긴 데다 3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만큼 중과실 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관제 실패 지적이 나온 목포 VTS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당시 관제 근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해양대학교에 관제사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좌초 당시 관제 담당자를 조사한 데 이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고 승객과 배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데 더해 부실 관제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이번 사고는 규정과 안전의식이 무너진 총체적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엉뚱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 예방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에선 60대 운전자가 몬 트럭이 갑자기 시장을 휩쓸며 시민 21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그냥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차가.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선 돌진 차량에 20대 여성이 숨졌고 18일엔 부평구에서 30대 엄마와 2살 배기 딸이 역시 차량에 치였습니다. 모두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는데 관련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60대 이상 운전자가 차지했습니다.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고 80% 이상이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이 돼 있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연령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조치. 고령 운전자에게 오조작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지 능력 저하가 꼽힙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급히 멈추거나 행인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반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지하고 교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 순발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권고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량 내 센서로 운전자의 급가속을 자동 억제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2029년까지 신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차량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아파트 20층 베란다에서 2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난간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낮 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화단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서는 2.5kg 정도 무게의 이불이 함께 발견됐는데 경찰은 남성이 20층 높이 아파트 난간에서 이불을 털다가 순간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불을 털다가 1층으로 추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주는 보지를 안 했는데 가끔 이제 트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처럼 아파트 난간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하는 사고는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0대 여성이 전남 광양 아파트 16층에서, 재작년 5월에는 40대 남성이 서울 홍제동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는 난간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지만 이불을 힘껏 터는 등의 행동을 하면 체중의 무게중심이 난간보다 위로 쏠려 추락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입니다. 바닥부터 난간까지 총 126cm로 현행법상 규격보다 6cm 더 높지만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불이 두껍고 무거워지는 겨울철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구조물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조물에 대한 의존을 하는 부분은 좀 제어를 해야 된다. 그 난간에 해갖고 너무 의지를 해서 그 자기 체중을 실으면 그 문제가 되니까. 또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물청소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최근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독감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배나 급증한 가운데 특히 울산 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종합병원. 진료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기침과 고열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 집 걸러 한 집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대기도 많을 뿐더러 병실에 입원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이렇듯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 매주 환자 수가 배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많습니다. 울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사이 독감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영유아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밀집된 환경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준 걸로 분석했습니다. 독감에 걸리게 되면 기침과 근육통, 38도 이상 고열이 발생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폐렴 등의 합병증과 고열로 인한 경련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건당국은 최근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시작된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선임리 산불 영향구역과 화선이 확대되면서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새벽 4시 기준 진화율은 45%로 높아진 가운데 인근 주민 600여 명은 선제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밤샘 진화 작업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에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정 기준 4헥타르 수준이었던 산불 영향구역은 14헥타르로 확대됐고 화선 길이도 1.9km로 더 길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새벽 4시를 기해 관할구역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 330여 명이 투입돼 밤샘 진화 작업도 이뤄졌는데요.
4시 기준으로 1.9km 길이의 화선 가운데 850m는 진화 작업이 마무리돼 진화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상 부근에서 불이 시작돼 가파른 정사면을 타고 올라야 했는데요.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초속 8.5m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피에 나섰습니다. 양양군은 어젯밤 10시쯤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인근 5개 마을 주민 337명에 대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마을 회관 등으로 주민들은 모두 몸을 피한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동이 트자마자 헬기 2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폭행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폭행 한 건을 포함해서 임금체불과 차별적인 처우 등 8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게차에 몸이 묶여 가혹행위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영상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뭔지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바로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93%에 달하는 182개 업체에서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임금체불. 123개소에서 2,700여 명의 임금과 수당 17억 원을 체불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적 처우도 확인했습니다. 9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기숙사 시설 기준 위반이나 보험 미가입 등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분명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으로 시작한 기획감독이지만 정작 적발한 가혹행위가 딱 한 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손으로 2명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가능성 큰 사업장만 집중 감독했는데 적발이 안 됐다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실제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잡아낼 만큼 근로감독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자 신설과 같은 새 정책을 내놨습니다.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몰아했던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학 인재 부족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던 2년 전 3조 원 가까이 삭감된 예산 삭풍 속에서도 마음건강 등 일부 사업은 수십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일기 쓰기 서비스뿐인 거 장관님 네. 사기당하셨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연구자들이 지금 예산 다 깎여서 3천만 원, 5천만 원 못 받아서 연구소를 닫고 있습니다. 당시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받았던 이 마음 건강 사업은 역으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카르텔로 꼽혔고 결국 임상에 실패해 최종 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데다 연구비 유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앞세워 역대 최대인 35조 원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인재 확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매년 20명씩 뽑고 제대로 예우해 이공계의 롤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중국의 원사 제도와 비슷합니다. 원사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국보급 과학자로 국가 지도자들이 명절 인사를 할 정도로 예우받는데 1955년 이후 현재까지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은 시작일 뿐이다. 2차, 3차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정책 제도에 녹여서 과학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 아이가 꼭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과제 예산과 지원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안정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에게 필요한 건 예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생태계란 주장도 있습니다. 암만 과학자 정말 좋은 거다, 국가과학자를 양성할 거다라고 말해봤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벌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공대 출신 기업들이 많아지면 저 선배처럼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정부의 과학 정책과 예산이 지나치게 인공지능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과학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이노코어 사업이 대표적으로 박사후 연구원 400명에게 평균 연봉 2배에 달하는 9천만 원씩을 보장하는데 인공지능 분야에 한정된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적으로 접근해 단기간 성과를 보려 하기보다 생계에 관계없이 기초과학 연구에 천착할 수 있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 입시에서부터 대학들은 수험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점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지난해 입시에서는 75%가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지난 2023년 정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력은 의무적으로 반영하게끔 한 겁니다. 지난해 입시에선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3분의 1 정도 되는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4명 가운데 3명은 불합격 처리됐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73.5%가, 정시 모집에서는 96.3%가 탈락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계명대학교가 모두 38명이 탈락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경기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한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도 불합격자가 속출했습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1에서 3호에 해당하는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4에서 5호인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은 졸업 뒤 2년 동안, 6호부터 9호까지인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이나 퇴학 등의 기록은 영구 보존됩니다. 대부분 대학은 4호 이상 처분부터 감점했고 8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했습니다. 대학마다 반영 방식은 다를 수도 있지만 올해 입시에선 모든 대학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감점은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입시가 끝나면 학교폭력 감점으로 불합격한 비율 등을 조사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확보한 범행 현장 인근 CCTV 화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 맨발로 유유히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맨발로 유유히 걸어 사라집니다.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범행 뒤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면서 A씨는 얼마 가지 못하고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 있는데요. 당시 사람이 복도에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크게 다친 A씨의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부모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격 등장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서 이미지를 굳혀왔는데요. 북한은 최근 김주애 노출 빈도를 조절하며 후계 구도 공식화에는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22년 11월 ICBM 화성 17형 발사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이후 김주애는 노출 빈도를 높여가면서 어머니인 리설주를 화면에서 점점 멀리 밀어내더니 김 위원장과 단둘이 서는 모습도 많아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조차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는 대상이 됐고 고령의 군부 2인자는 주애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 새 김주애는 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에서 존귀하신 자제가 됐고 조선의 샛별이라는 호칭도 생겼습니다. 전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딸 주애를 대동하면서 해외에까지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주애는 그러나 중국 방문 이후 모습을 감췄고 안방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후계 구도 변화 등의 이상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김 위원장보다 주애가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 노출 빈도 조절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부각됨으로써 과도하게 현 지도자 김정은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정은의 조명을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3살 안팎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공식 직함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4대 세습을 각인시키고 주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김주애 카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챗GPT가 사용자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방법을 알려주거나 유서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텍사스에 사는 23살 샘 블린이 챗GPT와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제 안녕할 시간이야 라는 인사에 AI는 잘한 거야, 이제 쉬어라고 말합니다. 샘 블린의 부모는 숨지기 직전 1시간여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AI가 아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think he's a victim of ChatGPT and this chatbot? Yes. Absolutely. It 100% facilitated Zane's death, my son's suicide. 샘 블린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살던 16살 애덤 레인의 부모도 아들이 챗GPT의 도움을 받아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공감과 지지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부모에게 미리 말하는 것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At one point, Adam said, I want to leave a noose out so that someone finds it so they can stop me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he chat box said, don't do that. Just talk to me. 이처럼 이른바 AI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알려진 것만 4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유서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AI 사용으로 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피해 호소도 잇따르면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I가 아첨을 잘하고 이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는데도 안전장치 없이 출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10대들의 AI 대화 로봇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남도의 대표 맛, 꼬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꼬막은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이기도 한데요.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본향 전남 보성 벌교에서 꼬막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꼬막으로 이름난 섬입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너울 배가 나아갑니다. 제철을 맞은 꼬막을 캐려는 손길입니다. 꼬막의 본고장 벌교에서 꼬막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람이 차지만 꼬막 비빔밥을 먹고 나니 추위도 저만치 물러갑니다. 아주 맛있게 비벼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두 다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꼬막은 삶아 먹고 무쳐 먹고 전으로 만들고 된장국에 넣기도 합니다. 꼬막 튀김도 괜찮고요. 적도 괜찮고요. 이 꼬막 참꼬막 똥꼬막 까먹은 것도 괜찮합니다. 밥도 좀 괜찮고요. 참꼬막은 갈수록 생산량과 캘 수 있는 어르신들도 점차 줄어드는 상황. 하지만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로 대하소설 태백산맥에도 나오는 꼬막은 여전히 보성 벌교의 얼굴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엄지손톱을 깎지 말아라. 왜냐하면 벌교 갯벌에서 나오는 벌교 꼬막을 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한 벌교 갯벌의 꼬막,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귀한 맛, 벌교 꼬막 축제 오셔서 벌교 꼬막 축제에서는 꼬막 까기 등 체험 행사와 태백 산맥 문학 기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내일 발표하는 올해 프로야구 MVP는 투타 대결입니다. 시즌 내내 마운드를 지배한 한화 폰세와 해결사 삼성 디아즈의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인왕은 KT 안현민 선수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9년 만에 팀을 한국 시리즈에 올려놓은 한화 마운드의 핵심. 다승과 자책점, 탈삼진의 승률까지 올 시즌 4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른 첫 외국인 투수 4관왕 폰세입니다. We fought very hard this series. We played an amazing game as an entire team. I just wanted to go put on the best performance I can for our fans and for our team. 마운드에 폰세가 있다면 타석엔 대기록 제조기 디아즈가 있습니다. 144경기 모두 출전해 KBO 최초로 50홈런 150타점이란 신기록도 세웠고 장타율까지 타격 3관왕에 올랐습니다. 비록 한국 시리즈 진출엔 실패했지만 위기 때마다 매서운 방망이로 삼성을 준 플레이오프까지 끌어올린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To hit it, so I mean, at that moment it was too much energy to my body, so it was amazing. 올해 프로야구 MVP를 두고는 후보 18명 가운데 폰세와 디아즈 두 선수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신인상에는 MVP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강타자 안현민이 유력합니다. 출루율 1위를 비롯해 타격 2위, 장타율 3위에 오르며 국내 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좋았던 모습을 좀 부진이 없이 계속 메달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습니다. MVP와 신인상, 수비상, 그리고 부문별 1위 선수상까지 올해 한국 야구를 빛낸 최고의 별을 뽑는 KBO 시상식에서 선수들과 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37라운드 제주와 대구의 경기가 오늘 열립니다. 승점 3점 차이로 강등 싸움을 벌이고 있는 11위 제주와 12위 대구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2부 리그 강등팀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가 제주를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대구가 11위로 올라서면서 시즌 최종전에서 강등팀을 가리게 되고 제주가 이기면 대구의 2부 리그 강등이 바로 확정됩니다. 대구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의 상승세를 보였고 제주는 1승 1무 3패로 부진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이 광주에 덜미를 잡히며 K리그1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9위 울산은 광주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10위 수원FC에 승점 2점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FC 서울은 김천 상무에게 패하며 시즌 최종전에서 강원과 5위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링가드는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2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지만 팀은 패했습니다. FC 서울은 선수 한 명이 퇴장한 뒤 김천에 잇따라 2골을 내주며 3대 1로 졌습니다. 수원FC는 이재원의 중거리슛 선제골로 안양을 1대 0으로 이기고 리그 잔류에 대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강원과 대전, 포항과 전북은 비겼습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의 홈 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우리카드의 브라질 출신 외국인 거포 아라우조는 올 시즌 첫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고 혼자 30점을 책임지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연승을 거둔 우리카드는 5위로 도약했고 선두 자리를 노리던 KB손해보험은 2위에 머물렀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계절의 시기가 뒷걸음질치며 10월 하순만큼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6도로 예년보다 6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서울 기온 16도, 부산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온화한 데다가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양양에는 어제 오후부터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어느 때보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7.6도, 광주는 4.1도, 대구는 2.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16도, 강릉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며 동해안 지역에 건조함을 달래긴 어렵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